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너무 춥습니다. 지금 영하 13도인데요. 서울은 체감 온도는 영하 18에서 20도 사이라고 하니까 올 들어서 정말 최고의 추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 다 끝나가는 것 같다 느낌이 탁 드니까 또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는군요. 그래도 또 추운 것도 겨울이니까 또 마냥 뭐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화합 시간에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한동훈 사태론 뭐 등등 윤석열과 무슨 관계냐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쇼미더뉴스 시간에는 한 주간의 여론의 동향을 이승영 뉴스모터 본부장과 박지용 기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춥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갈등이 엄청 심했는데요. 그럴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표면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김건희 특검 내지는 김건희 디올백 이걸 두고 사실은 물론 표면적인 거는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뭐 공천을 자기 마음대로 했냐 이거 가지고 화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가 내 와이프에 대한 영리를 건드려? 뭐 이거였다고 다들 해석들을 합니다. 자,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박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까지 다양한 보도가 연이어 쏟아졌는데요. 먼저 표면적 갈등으로 알려진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이 좀 해명을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 출마를 깜짝 발표하기 전에 여권 핵심 지도부들과 사전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TBS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더불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개항을 출마 발표 역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 논의를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재욱 원내대표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미 알고 동의해서 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당화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고요. 또 어제 오전에 한 위원장에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사퇴를 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면서 저는 선민우사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완주할 것이냐라고 묻자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더불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원내 지도부들하고 혹은 핵심 지도부들하고 사전 논의가 있었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사천 논란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대통령실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뭐 시스템 공천을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 왜 너는 네 마음대로 사람을 꽂았니? 이게 만약에 겉으로 나타난 핵심이었는데 마음대로 꽂은 것도 아니었고 시스템 공천 사실은 사람들에게 의논해가지고 만약에 한 거였고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건데 대통령이 화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리스크를 건드려서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명하는 방식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에 찬물을 껴고 구정물을 끼얹는 게 된다는 그쵸. 거죠. 네. 이거가
고도의 전략이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자, 네. 대통령은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일정까지 이제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았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라면서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마음이 마저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는가 라면서 토로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놓고는 이제 갈등 봉합의 여지가 남았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위원장이 비대위를 맡기 전에도 비대위원장직은 임시관리니까 중진들과 잘 상의해야 된다고 당부를 했고 또 위원장직이 끝나면 다시 내각으로 돌아와 국정 경험을 쌓으라고 당부했다는 내용도 좀 전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거취들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더니 대통령실에서 그런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관여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용산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자신의 그런 해명을 하면서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은 거절했다라고 말해서 결국에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언론에 본인이 흘리게 된 것인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둘의 갈등이 더욱더 격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임은요, 한동훈 승이에요. 보세요. 윤석열 완전히 지금 망신당한 거예요. 자기 마누라 살리겠다고 당에 개입한 대통령 망신사 뻗치는 거죠. 게다가 마치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 전부 다 신경 안 쓰고 비대위원장이 혼자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스스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게다가 대통령이 나 뒤통수 맞았네 이랬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본인이 거짓말하고 괜히 생쇼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얼굴을 완전히 낯을 들고 다닐 수 없게 지금 창피스러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러면 결국 누가 줬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만 살아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만 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생쇼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제대로 다 했어. 난 너한테 보고했고 너네랑 다 오케이가 됐던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사사 껌껌 개입하는 사람, 자기 와이프의 비리를 덮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욕하고 다니는 사람,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한 나라를 제대로 행정적으로 장악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쓸데없이 집안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걸 덮기 위해서 자기 당에 있는 중진들 다 공격하고 국회의원들 전부 다 불러다가 한 명 공격하는데 동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네. 오래 못 가죠,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의 거취를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당무 개입이자 그럼요. 이거 매우 문제가 큰 거죠. 공천 개입으로 비춰져서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과 관련해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냐며 정당 활동과 당무, 선거 부분과 공직자의 정무는 구분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직자는 선거 관여 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이낙연 대표도 권력 내부가 가관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계속 주장한 게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다 돼요. 지금 보세요. 내가 처음에 김경률 나왔을 때 김경률이가 한동훈을 대신해서 이 얘기를 먼저 꺼내줘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딱 분위기 본 다음에 아닌가 봐요 이래가지고 살짝 돌아섰다가 또 이 김건희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면서 김건희의 듀얼백이라든가 리스크를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라고 하면서 또 다시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좀 표를 얻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던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같이 동조를 하면서 점점 이제 이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위기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김건희와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를 먹여서 빵 해가지고 입 좀 다물어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동훈에게 뒤통수 맞았네, 사천이네, 이제 난리가 났어요. 공천을 함부로 한 해 만에. 그렇지만 결국 안에 들여다보게 되니까 아니야. 게다가 한동훈이 그때 놀래가지고 나 그럼 그만두겠어요. 이래야지 이제 대통령의 위신이 쓰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 나는 할 일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난 달라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고 자기는 올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대쪽 같은 훌륭한 이미지를 자기는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돼요. 그러면 대비가 되는 거죠. 대통령은 좀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이쪽 위원장은 어쨌든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시키면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 네. 이렇게 남을 이용해서 이 김경률만 나중에 바보 된다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경률 위원이 말한 것 중에는 이제 또 사치스러운 생활로 프랑스 혁명의 한 원인이 된 왕비 마리아 앙투아네트의 거론을 하면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한 사과를 촉구했는데 이게 영린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이걸 통해서 이제 김 여사가 굉장히 억울해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전해드리면 어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김건희 여사 불법 촬영 인권 침해 기자회견을 한 후에 서울의 소리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을 또 접수했습니다. 네. 지금 어제 이 상황을 보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저와 같이 이 법조 라인들, 특히 윤석열과 한동훈을 잘 아는 법조 사람들, 검사 출신들은요.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쇼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뭐 이준석, 그다음에 변희재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평론하는 꾼들은 이거 쇼입니다. 무슨 약속 대련인데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갈려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약속 대련 아니고요.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속 대련이라고 해야지 생기는 이득이 있어요. 네. 내가 봤을 때 이건 절대 약속 대련이 아니고 우리 법조인들은 다 이거는 약속 대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한동훈이가 윤석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고 그 뒤에는 이 라인들의 그동안에 이제 참았던 참으면서 계산해왔고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행동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부터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되면 4월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헤게모니가 넘어가게 되고 4월 총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만 여기서 관건, 변수는 한동훈이 아직까지는 그런 능력이 되느냐, 완전히 이 당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정치적으로 이걸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게 되느냐의 문제여서 한동훈이 그래서 지금 좀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배수진을 치고 그냥 여기 씩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한동훈이 머리 쓰는 거하고 누구가 머리를 더 잘 쓸까? 한동훈이 잘 써요. 근데 문제는 한동훈은 덕이 없어. 나 이거 완전 참기는 사람네. 어쨌든 사람은 덕으로만 정치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치인은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이 뭐 뒤통수 맞았다더라 어쨌다더라 이거 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정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인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요? 네. 자, 두 번째 시 보겠습니다. 대통령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결국 어제 한 방 맞고 민생 사람들하고 토론하던 거 감기를 이유로 노쇼했습니다. 네, 어제 민생 토론에 30분을 남겨두고 갑자기 윤 대통령이 공개 일정이 없다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현장에 미리 도착해 있던 대통령실 사진 기자단 공동 취재 기자가 관계자가 이제 윤 대통령의 토론을 불참을 통보하고 바로 명패와 토론의 자료가 놓아있던 책상을 정리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9시경쯤에 이제 그 보도가 나갔는데 이후에 사진 기사가 보도된 후에 대통령실 언론 담당이 대통령실 사진 기자실로 찾아와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제 행사하기 전 상황은 풀 사진을 취재할 영역이 아니다. 라면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현장 사진을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실 사진 기자단은 이미 불참 기사가 나간 상황에서 사진 기사만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대통령실 출입하는 사진 기자들의 신뢰성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갑자기 내릴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 사안으로 징계 등의 불이익이 내릴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이제 사진 기자 측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자리를 이제 유감을 표시하면서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사진 보도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통제하려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언론에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과 그리고 좀 이런 대통령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감기 걸리면 못 돌아다녀요. 우리는 감기 걸리거나 말거나 1년 12달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그분은 감기 걸려도 술 잘 드셔요. 예? 왜 하필이면 청량리만 못 가시는 거예요. 심기가 불편하니까 못 가는 거죠. 심기가 불편해서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딱 다스리고 여러분 이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렇게 분기탱천하고 맨날 격노하고 화내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한번 스스로 이렇게 딱 손을 얹어놓고. 그러면 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화난다고 막 아무나 잘리지 마시고 아무나 욕하지 마시고 요즘은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자,
방심위원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 장악, 뭐 성공하고 있는 건지 정말 짜증나서 이놈의 방송 장악은 정말 큰 역사패 죄입니다. 죄. 방심위원 2명을 17일에 해임했어요. 근데 아니 솔직히 이 문제가 촉발된 게 류희림 씨가 민원 사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오히려 그런 걸 지적했던 사람을 2명이나 잘라요? 말이 돼요 이게 지금? 그걸 이제 빌미로 2명을 해임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어제 여권 추천 문재환 한국외대 법학 전문대학원 전임 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 전략센터장을 위촉했습니다. 두 위원이 위촉되면서 방심위는 여야 6대1 구조가 됐고요. 지난 6개월간 6명의 야권 추천 위원 중에 5명이 해촉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천한 2명의 방심위원은 윤 대통령이 석 달이 지나도록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를 둘러싼 정치 편향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방심위원들이 저도 옛날에 그 선거방송심의를 잠깐 선거 기간 동안에 한 적이 있었었는데 서로 합의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사람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야지 서로 토론도 되고 얘기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방송이 있으면 뭐 그 PD도 불러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운영이 되고 자기네 편들만 다 데려다 앉혀놓고 제대로 얘기한 사람들 잘라버리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방심위는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아직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을까? 찍찍 한번 누가 해보지? 나는 너무 부끄러울 거다. 이 방송통신에 종사하는 분들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정치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창피하게 하진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류희림 방심위원장 정신 차리세요.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뭡니까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욕은 제가 혼자 다 먹겠습니다. 우리 이진아 기자는 좋은 말 하는 것으로 팩트만 전달한 것으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화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들어야 돼. 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틀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산양 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습니다. 7년간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는데요.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해 보십시오. 산삼 순백 1+1과 함께 2024년 새해맞이 이벤트로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 얼굴이 엄청나게 뚱뚱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요즘에 내일 사실은 내일이죠. 요즘이라기보다 국민참여재판을 제가 해요. 네, 그게 배심원이 막 몇십 명 중에서
한 7에서 9명 정도를 이렇게 추린을 서로 질문을 통해서 검사랑 서로 이제 눈치 작전을 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질문을 통해서 추리고 저 사람에게 유리한 사람을 뭐 제거하고 뭐 이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배심원들 앞에서 우리 피고인이 죄를 지으지 않았다는 것을 자꾸 알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인데 그거 하느라고 제가 너무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지금 얼굴에 부은 거예요. 그래서 산삼을 먹기로 했어요. 좀 빠진 얼굴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시라고 전화 문의는 1666-1080 아니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잠을 잘 못 자고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너무 정말 1분을 못 쉬었거든요. 그래서 산삼을 먹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네이버에서 산삼 스낵 치시면 또 나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네. 여러분 많이 댓글로 많은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좋은 말. 배동호님. 용산에 있는 분들은 변하지 않으니 국민들이라도 현실을 알고 있으라고 토마토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바로 이슈 화합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슈 화합 시간이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제일 최고의 평론을 펼쳐주시는 두 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데 요즘 정말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예. 어때요? 이 지난 당 토요일 날 만들고. 창당대회 했고요. 네. 지금 당의 모습을 갖춰가는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좀 내부적으로 좀 정신없고 그러진 않나요? 아무래도 새로운 당이니까요. 사람들도 많이 좀 임명해야 되고 당 체제를 좀 갖춰가야겠죠. 전부 다 온라인으로만 당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받았고요. 몇 명 왔어요, 지금? 지금 5만 5천 명 넘었고요. 와, 맞네. 예. 전국으로? 예. 그리고 이제 종이당원, 온라인 접속 잘 못하거나 이런 분들, 그런데 종이당원으로도 좀 받고 있습니다. 아, 종이 당원으로? 예, 입당원서 이렇게 써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디지털에 좀 약하신 분들은 예, 예, 종이 당원으로, 종이 당원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은 중앙당사를 당산역 근처로 당산역에? 예, 정했습니다. 잘 되시겠죠? 예, 잘 돼야죠. 그 돈은 당연히. 있어요? 우리 5만 5천 명의 당원분들 중에 한 달에 2,000원 이상 내겠다고 하신 분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당비를 이제 아직 한 번도 당비를 걷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당 등록이 완료돼야 당비를 납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당 등록이 아마 이번 주 내로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다, 운영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제 예. 후원금도 이제 중앙당 후원회를 개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금 계좌를 아직 개설을 안 했는데요. 곧 개설을 해서 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운영해 보겠습니다. 네,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우리 박진영 최고의 평론가님, 개혁신당의 사무총장님, 네. 에게 한 말씀 덕담해 주시죠. 일단 당사가 여의도에 있지 않다는 게 참 마음에 들어요. 듭니다. 여의도라는 섬에 갇히지 않는 의원들만의 특권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여긴 잘 나가니까 걱정 안 한다는데 저는 요즘 박진영 평론가가 걱정돼요. 왜 우왕좌왕하고 갈 길을 못 찾았어요, 아직도. 이수진 의원은 막 지금 성남 갔다가 뭐 서대문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게요. 이게 제가 이제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징 중에 하나 염치 이런 걸 좀 따지는 편이에요. 뭘 따져요? 염치. 염치. 없는 짓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계속 원회를 하는 거야. 그런 부분도 맞는데. 원내에 들어가셔야 돼. 정치는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잘한다, 이거요? 그 한국 정치가 그 모양이죠. 그래,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라고 큰 소리 친 사람이 절차와 그리고 또 이 어떤 본인의 욕망이 과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걸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정치든 사회생활이든 때로는 눈치를 감고, 자기 것을 해야 될 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기회가 이게 아귀가 맞아 떨어지는 데가 잘 오지 않네요. 또 생각보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내 친구가
강북구 어디 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일본에 살고 있고 주민등록만 자기 식구들이 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강북구에 살아요. 근데 네. 전화가 왔어요. 너 일본에 있는데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나 정봉주원이 자꾸 자기 찍으라고 전화한다. 강북에 출마. 야, 너 일본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 투표하러 올 건데 우리 식구들 표가 이만큼 많아. 그러면서 노영이 친구라 그랬더니 노영이한테 연락한다 그러더라 이래. 근데 진짜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분처럼. 거기도 세게 붙었네요, 보니까. 아니 전혀 그렇죠. 걱정 안 했는데. 뭐 현역 국회의원이 현역 있죠. 잖아. 예, 현역 있죠. 정봉주 있죠. 이승훈 있죠. 뭐 이러시잖아요. 전혀 걱정 안 했던데 그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 좀 잘 되시기 바라고요. 총선 80일 앞두고 대통령실하고 야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했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화가 났는지 열받았는지 충격받았는지 대통령은 감기 걸렸다 그러면서 민생 대토론에 결석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촌철살인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약속 대리인이죠. 근데 그 얘기 좀 아니라고 내가 말해주고 싶어서. 왜냐면, 네.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선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낸 것,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게 언론에 일단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거절했다. 이런 문법이 사실 여의도에서는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특수부 검사들이 기획수사 하듯이 상당히 기획을 했다. 그리고 굉장히 거칠고 투박해요.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기획은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좀 서투른 기획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만두는 상황이다. 그러면 기획이 아닐 수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살아나서 총선을 지휘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차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명확한 기획이죠. 약속 대리인이죠. 그러면은 대통령만 좀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대통령이 원할까? 봉합하는 수순이 되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어느 정도 힘이 실려지는 모양새로 수습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확히 약속 대리인이 되는 거죠. 약속 대리인이 되려면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득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득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 무슨 이득이에요? 총선에서 지금 상태보다는 좀 더 나은 의석을. 대통령이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 본인의 체면이 구겨지고 진짜 팔리는 거를 이해할까요? 큰 대의적으로는 괜찮으니까 그 성격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성격이 아니면 이제 어찌됐든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찍어내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알기로 네. 약속 대리인이 아니라는 건데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1번 약속 대련, 2번 막장 드라마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쭤보니까 막장 드라마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약속 대리는 아니에요. 이건 사실 이제 평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보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도 이제 법조인들은 다 약속 대리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이제 정보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약속 대련이 되려면요, 결국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사과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고, 관련해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보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경로에서 비서실장이 출동했고, 그다음에 밤에 야간에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기자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약속 대련이라기는 어렵고 막장 드라마다. 본인이 임명한 대표가 본인의 뜻에 거슬렀다고 해서 다시 또 쳐내려고 하는 막장 드라마 한 3탄쯤 되죠. 1탄은 이준석 대표, 2탄은 김기현 대표, 3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그 여권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요, 대부분이 우리 그런 머리가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이 정권이 전략 전술을 구사하고 어떤 이제 종합적인 플랜을 짤 수 있는 레벨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비상식적인 분들이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쏟아내는 거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약속 대련이라는 주장은 변희재가 먼저 했고, 변희재 평론가,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그 다음에 얘기를 했고, 법조인들은 아니라고 했어요. 저 아니라고 했고,
김용남 의원은 아니라 그랬고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성격과 이 역학관계를 잘하는 검사 출신들이나 이쪽 법적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약속 대련이야. 둘 다 지금 배신자와 배신 당한 자. 내가 너를 키워드는데 네가 이따위로 나와. 내가 너를 거기에 왜 보냈는데 네가 이따위로 행동해. 이 지금 기류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열받아 있고 여기에 플러스 노영희의 시각. 이건 노영희 맞는 시각입니다. 뒤에 있는 여성분들 2명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 이건 정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쪽 분은 뭐 원래부터 자기 일이니까 싸우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뒤에 있는 분 만만치 않아요. 이 뒤에 있는 분도 자기네 식구들도 이 라인에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얘가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게 커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할 때 한 달짜리라고 그 방송에 맞아요. 나와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성을 두지 않으면 결국 한 달 만에 뭔가 사단이 날 것이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에 의하든 아니면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하든 결국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한 달이 조금 안 됐어요. 지금 3주 만에 이런 맞아요, 상황이 맞아요. 생겼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만두는 상황과 버티는 상황 이 두 가지 경우잖아요. 근데 그만두는 상황이 되면 과연 총선에 어떤 영향을 이거는 미칠까? 완전 망하겠죠 오히려. 완전 망한다고 꼭 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 2004년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병렬인가요? 네, 최병렬 대표가 있었고 그때 대표가 그만두고 26명의 중진들이 그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총선 한 달 남겨두고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갖고 박근혜 대표를 선출했어요. 그래서 그 천막장사 치고 네. 선거를 치러서 121석인가에서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80일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대표 비대위원장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3주 동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사실상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개인에 대한 어떤 인기가 많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회자는 됐습니다만은 거품이다. 결국은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 상승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김경률 비대위원을 통해서 나온 김건희 리스크 문제로 결국 이 상황까지 왔는데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버티고 견디면서 나가는 상황이 되면 어찌됐건 일정 정도의 차별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만두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중도 성향의 인물을 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벌써 원희룡 얘기도 나오고. 원희룡 비대위원장 얘기. 김한길 얘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물론 이제 정리가 어떻게 될 거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버티는 형국으로 좀 가고 네,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네. 저 이야기 해야 됩니까? 네. 이게 뭐 진짜 정보의 영역이니까 진짜 제가 뭐 들은 정보를 예측하자면은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정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김경률 비대위원은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굽히지 않을 거다. 왜? 본인도 이제 진중권처럼 평론하고 TV에 본인도 나가서 나가야 되니까. 짭짤하게 벌어야 네. 되거든요. 네. 어차피 사실 그분은 마포에 출발해봐야 되지도 않죠. 정청래 최고한테 못 이겨요. 나가는 목표가 본인을 셀럽화 시켜서 그걸로 이제 본인도 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본인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는데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이 김경률을 어쨌든 뭐 자르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비대위원회에서 물러나게 하고 청와대와 대통령실과 봉합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뭐 장기적인 한두 달 사이겠죠. 원희룡 전 장관 비대위원장설 실제로 뭐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자,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을 예를 들어 사퇴시키고 수습을 하잖아요.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만두는 거하고 같아요, 효과가. 그야말로 그 대통령실의 요구를 다 수용하고 견디는 상황이 되면 있으나마나 결국은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받고 그냥 앉아 있을까요? 그럼 앉아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손에 왕자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추론의 영역이 아닌 그분들의 감정선 그리고 또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 의리와 배신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죠. 이게 합리적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본격 고퀄 정치 드라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막장 드라마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 검사 할 때 그 검사 그 내부에 있을 때는 결국 국민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뭘 하더라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정치의 영역에 와 있단 말이죠. 그 두 분 다 완전히 핵심적인 포스트에 있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그 자체를 좀 잘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무슨 뭐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상식적인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공을 가지고 과연 갈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정치를 잘 이해하실 것 같으면은 그 나라가 이 모양이 됐겠습니까? 한동훈이 약하죠. 자, 강동민님께서 야, 몰라도 많이들 모르시네. 이분들 특수부입니다. 범인들 다루던 사람들인데 유도신 모르고 서로 아는 상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에게 전화해서 동훈아 너 너무 나간다. 이런 관계인데 답답하네요. 검찰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이러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특수부지만 한동훈도 특수부고요. 그 밑에 얼마나 많은 라인들이 그 윗사람들이 언제까지 나갈 수 있을까 이걸 본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권력이긴 하지만 미래 권력을 못 이긴다는 거죠. 인기 없는 현재 권력은 미래 권력에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게 어느 정도나 시기상조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면 검찰 조직이라든가 검찰 특수부도 이렇게 운영했던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당연하죠. 들어요. 그 당시에도 공사 구별이 아니고 사적인 영역이 혼재해서 당연하죠. 자기들의 감정적 측면에서 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검사 동일체 원칙 모르십니까? 상명하복. 네? 네. 자,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서 총선 후까지가 내 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거 당무 개입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평가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이거 결과적으로 대통령 이거 오바다.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매긴 거다. 이렇게 또 평가를 좀 적나라하게 하더만요. 맞습니까? 이거 당무 개입이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사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비대위원장이 그 기자들한테 일문일답을 할 때 그 사퇴 요구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않거든요. 근데 사퇴 요구가 있었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사퇴 요구를 한 건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건데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완벽한 당무 개입 한 증거가 거죠. 돼, 증거. 네, 증거가. 예? 근데 그거 증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해봤자 예. 검사가 아닌데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석은 안 되는데. 아니 국정농단 사건 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정무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거 맞는데 하고 올리니까 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언론에 얘기한 내용이 다 증거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 그건 언제든지 기소를 해야 된다니까. 언제든지 검사.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그래서 거죠. 검사한테 기소권을 혼자만 갖게 하지 말고 다 뺏어와야 된다니까요. 나눠줘야 된다니까요. 나눠줘야죠. 그건 맞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검사 마음이잖아요. 저는 뭐 검찰 개혁의 전문가는 아닌데요. 행정 조직에 대해서 이제 개혁안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이제 횡으로서의 권력 분산. 비슷한 권력을 가진 기관들을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를 둬야 되고 그러면 종으로서의 권력 분산, 지방으로 권력을 나눠줘 이것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옳아요. 그냥 공수처가 효율적이었는지 뭐가 비효율적이었는지 이런 식의 따져버리면 개인의 취향대로 가버려요. 원칙을 정해야 돼요. 횡으로서의 권력 분산, 종으로서의 권력 분산. 네. 자,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쉽게 내칠 수 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열받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까리까리한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대통령실이 조금 판정 패당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하고 연결돼서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호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역으로 오히려 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 타임에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고 본인을 차별화를 시키는 전략을 세워야지만 된다고 해서 배수진 칭게 나는 한동훈 위원장의 일단에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기획이라고 지금 본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동훈이 노리는 효과는 본인을 차별화시켜서 대권 후보를 우뚝 서게 하는 것
총선을 이기게 만드는 것,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질 수 있다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해서 뭐 한동훈을 쫓아내는 것까지는 하더라도 그러면 얻는 게 뭐냐. 그냥 김건희 살린 것밖에 없다. 대신 당은 망한다. 총선에서도 진다. 나머지 3년은 끝장이다. 이거밖에 안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합리적인 위험하죠. 추론을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내 사람만 지킨다.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냐는 거죠. 그 이제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동훈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덕이 좀 부족해 보이니까 좀 그렇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현직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가 3년 반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인자 차기 권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앞으로 3년 반 동안 대통령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퇴 요구를 했다라는 식이 이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지금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 비슷하게 수습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아마 스타일상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예. 지금 이제 극우 유튜버 또는 보수 유튜버들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일부 합리적인 세력들은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김건희 사과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사과는 말이 안 되는 물타기죠. 조사를 받아야죠. 수사를 받아야 되는 네, 거죠. 수사 받아야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뭐냐면은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수사하라 탄핵하라 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다. 두 가지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은 후자 쪽에다가 방점을 찍은 거고 한동훈은 전자에다가 방점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이 자기들 딴에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겁니다. 여기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이 물러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이제 검사 동일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키운 한동훈이야. 내가 꼽은 한동훈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대통령실이 양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이 개혁신당이라든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예측한 결론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고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 김건희 씨 디올백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으로 적당히 절충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게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이유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약속 대련이 아니고 한동훈이 끝까지 저항해버린다. 그러면은 조금 덜 나쁜 정치인 한동훈이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와 이미지가 겹치는 거야. 솔직히 이준석 대표도 양두구육한 주범인 거고 갈라치기 한 주범인데 어느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압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다 사면되면서 덜 나쁜 정치인이 돼버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견제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추론의 영역이기보다는 정보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제 예측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려님께서 노영희 진행자님 뻔한 내용들만 말하는 패널들을 혼내가면서 진행해 주세요. 근데 좀 전에 말은 별로 뻔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86세대를 향해서 희생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86세대 임종석 전 실장이 뺄셈 정치에 도움 안 된다. 이놈의 뺄셈 정치 얘기 정말 너무 표현이 진부합니다.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이 뺄셈 정치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586 용태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때는 젊은 피로 수혈이 돼서 진취적이고 이렇게 정치권에 보였죠.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한국 정치가 도대체 무슨 변화가 왔고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들 스스로가 기득권이 됐고 이들 스스로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는 완전히 반성해야 되는 세대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좀 돌아보고 정치권의 그 쓰임새나 역할이 있는지 보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586뿐만이 아니라 한 3선 했는데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당대표 이런 그 한국 정치를 바꿀 만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위치로 갈 그 자질이 안 되는 분들은 그만하는 게 맞아요, 전부 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미국에는 8선도 있고 10선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미국은 연방제잖아요. 주를 대표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고 한국 같은 이렇게 역동적이고 빠른 국가에서는 3선 이상 국회의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면 초선들은 잘합니까?
저는 좀 잘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건 좀 심오한 이야기인데. 초선들 너무 못하잖아요. 심오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댓글에 또 테러를 당할 수 있는데, 한국 정치가 잘할 가능성이 당분간 없어요. 이게 세대적 특성이기도 하고, 정당 자체가 정치 엘리트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한국 사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면은 공무원 노동상권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애들로 하는데 참 씁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 왜 이준석 대표는 골든타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각 정당이 각 세력이 지금 정당을 창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당이 완료된 이후에 예를 들어 합당 절차를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네, 오래 걸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취지로 골든타임 얘기를 한 거고요. 창당 전에도 지금 뭐 세력별로 협의체도 만들어서 하고, 그러니까 넓은 공감대와 그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네.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안 합치겠다, 내년에 같이 연대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예.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건 아니죠. 아니, 저기 시간은 이준석 대표 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우리 자신 있다. 아니, 왜냐면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쪽, 그 다음에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밑으로 다 들어온다. 그런 생각이 그 얘기 같아요. 같아. 이낙연 전 대표는 나간다는 거야, 안 나간다는 거야. 호남도 나간다는 건지, 안 나간다는 건지. 그리고 호남은 사실 나가도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당선이 가능할 때 불출마를 하면 그건 헌신이죠. 네? 지금 나가라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낙연 이제 대표 보고. 어려운 상황일 때 도전을 하는 것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 시키잖아요.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건 아니고요. 이미 두 사람 관계에 추가 기울었다는 뜻이에요. 아니, 진행 질문은요, 이준석 대표 빼고 이낙연 대표 호남에 나갑니까? 그래서 저 나가면 됩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안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랑 손 잡을 거예요? 하여튼 뭐 기다려 보시죠. 뭐야 그게? 지금까지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박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근데 우리 박철근 사무총장, 죄송합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님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예, 제가 앞으로 방송을 총선 때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당 살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부럽습니다. 일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정말로 실질적인 얘기를 해서 김철근 총장님 안 계시면 누구랑 해요, 이분이? 네? 저도 그만하지 뭐. 안 돼, 그거는 이제. 지금 두 분이 정말 핵심인데. 아유, 저도 사실은 제가 지난 2000년도 경선에서 뭐 아시겠지만 억울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회의가 많이 들어요.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잊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 이 시청자들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여기 이제 증인이 계시지만은 왜 한국 정치는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싸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바꾸지 못하는가? 라는 힘듦이 존재해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저는 뭐 비판하는 입장에 있지만은 우리 김철근 총장님께서 좀 제대로 된 당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이제 패널로 오시다 보니까 이 선거철이 돼서 다들 바쁘셔가지고 사실은 이 패널 구성의 안정화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또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수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소비자 선호도 1위 강화 교동 해풍 맞은 고시가리 통통 쌀 광고입니다. 1kg씩 소량으로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서요. 청결하고 신선합니다. 이렇게 쌀은요. 벌레도 자꾸 끓기가 쉽고요. 그리고 바람 같은 게 싹 들어가가지고 맛이 좀 변하기도 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장되어 있는 이것을 벗기는 것이 썩 좋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집에서 사용을 해보면은 이 포장된 이 용기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들 머리를 잘 써가지고 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량으로 저렇게 포장되어 있는 게 맛의 신선도를 가장 높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그 보관하는 용기가 만약에 좋은 게 아니라 그런다면 그냥 저 통째 그대로 집어넣어서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등급의 쌀로 깨끗하고 맛과 모양이 좋게끔 1kg씩 소량으로 포장을 해놨다는 거. 그래서 그 맛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걸 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통통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소비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쇼미더민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총선 전 민심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승형 뉴스마터 본부장 그리고 박주영 정치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주 재밌어요. 어제 지난 주말 대통령과 이 한동훈 장관과의 이 갈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이번 됐죠? 조사에는 주말 뒤늦게 이게 밤에 알려져서 조사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우리 걸 반영 안 됐고 이제 다음 이번 주 조사 금요일에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는 또 반영이 될 네, 거고 네. 우리도 이제 주말 때 그런 거를 조사할 테니까 반영이 되겠죠. 네. 반영됐으면 재밌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말에 있었던 해프닝 어제까지 일을. 뭐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약속 대련이냐 아니면 진짜 진검승부냐 그건데 약속 대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셀럽들이 말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정황상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러다가 스스로 둘이서 또 극적 화해하면서 뭐 드라마틱한 어떤 분위기를 연출해서 총선에 승리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봐도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약속 대련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대통령이 진짜 해도 너무하는구나. 너무해, 지금 진짜. 이게 벌써 만일 이번에 교체하면 5번째 교체거든요. 그동안에 그 빚 1년 한 6개월 됐나요? 1년 몇 개월 됐는데 그 사이에 말하자면 예, 얼굴만 국민의힘 얼굴만 지금 5번째예요. 근데 또 바꾸겠다 한 달 이제 돼가지고 이거는 정말 당무 개입도 당무 개입이지만 네. 정말 권력을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뭐 어제 뭐 민생 토론에 갑자기 불참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심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퇴하라고 했더니 네. 저항하네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이거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제 물러나지 않아요. 이번에 거절하고 또 뭐 국민만 보고 가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상 정치적 독립을 그렇죠. 선언한 거 아닌가. 그 대통령한테 계속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의미도 한동훈 없고.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사실은 미션을 받은 거잖아요. 네. 원래 비대위원장으로 꽂을 때 네. 대통령은 가서 김건희 리스크 네가 해결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 공천하고 근데 네. 두 가지 미션이 다
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렇죠. 이런 파문이 일어난 게 아닌가. 어제 기자들도 그냥 분주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돌았죠. 근데 뭐 저도 이제 파악을 해본 결과도 그렇고, 사실 제가 법조 라인에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 조직들한테 얘기를 다 들어봐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보기엔 이제 독립하려고 전번에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배수진을 치고 독립한 거예요.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 같아요. 시기가 땡겨져서. 내가 생각할 건 한 달 정도. 저는 총선 이후로 봤거든요. 총선 이후에는 이제 자기 갈 길에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앞당겨졌다. 그게 김건희 리스크를 지금 띄워서 하지 않으면 총선에 가장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나서보다는 총선 할 때 이때 띄워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기획하고 전략을 세우는 팀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있나 봐요.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2월, 3월 얘기 나오잖아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법 그렇죠. 재표결이거든요. 이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앞서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이른 시점에 김건희에 대한 대응 카드를 미리 대통령실에 먼저 내놓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도권은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그렇죠. 있다. 예. 윤 대통령이 아무리 그 사퇴를 시키려고 해도 이전에 김기현 대표나 이준석 대표와 같이 그렇게 한동훈 넘어가지 위원장을 못해요. 사퇴시킬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리스크에 꼼짝달짝을 못해요. 본인 스스로가 그 통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운신할 수가 없어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지금 자기가 개인적인 인기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거품이라고 또 하죠. 대통령한테는 아직은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았고요. 권력이 아직은 막강한 상황이라 저는 결국은 당분간은 왜냐하면 국민의 의원들도 이번에 사실 김경률 그분 거기다가 하면서 말하자면 사천 비슷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 그 대통령실에서 시스템 공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꽂으면 나도 날아가는구나. 그 김성동 마포울의 김성동 위원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멀리할 수도 있다. 힘을 대통령한테 계속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박성재를 지금 이미 내정을 하고 지금 대통령이 머리를 써가지고 정비를 하고 니네 조심해 내가 지금 이 갈았어 이런 걸 보여주고 대신에 한동훈이 살 길은 야당하고 협력하는 것밖에 없죠. 야당하고 협력하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중간에서 조금이라도 변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칼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 길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고 공천에서 탈락되거나 윤심에서 멀어져 있는 현역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데 어제 김건희 김자도 안 끝내던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 어제는 끊을 필요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이 그 얘기를 끊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제 명분은 사천 공천.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계속 그 점을 지적을 하니까 그게 제일 약점이니까. 근데 얘기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왜냐면 지금은 몸을 좀 사리다가 아닌 척하면서 같이 연합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국민의힘이 너무 극단적인 보수나 극단적으로 한 명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장기적으로 좋다.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는 것이 아마 비대위원장이나 나중에 국민의힘의 수장에게 주어진 과제가 될 것이고 그게 결국은 대통령하고 관계를 끊어내고 차별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우리 본격적인 얘기하겠습니다. 쇼미더 민심 그리고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긍정이 35.7%, 부정이 60.6%. 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긍정은 1.8%포인트 내렸고 부정은 1.6%포인트 올랐습니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 네.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이 우세했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도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어요. 전 지역에서 부정이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70세 이상은 왜 이렇게 대통령 좋아하죠?
아무래도 보수적인 분들이라 또 북한 문제에 민감해서 네. 그런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북한 문제 예. 민감해서. 그 중도층 지지율만 놓고 보면 28.6%이 나왔죠. 그러니까 35.7%가 지지율인데 그보다도 낮은 28.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12월 넷째 주하고 그다음에 올해 1월 둘째 주하고 여기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2월 넷째 주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4.4%였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59.9%로 한 4.5% 정도 더 좋아졌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게.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김건희 여사 그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때 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됐지만 이 새해 신년을 맞이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속 민생 관련 이야기를 했었고 또 김건희 특검의 대응에 따라 지지층 결집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큰 변동 없이 한 30% 중반 이 정도로 해서 지지율이 6%나 올랐다니까요. 그건 이제 신년에 들어오면서 기대감과 표현이고 또 하나는 이때 건보료 좀 내려주고 뭐 이것저것 간병비 올려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좀 돌봐준다 그랬던? 네, 맞아요. 그 그런 것도 민생 토론회라고 하는 게 민생을 사실은 해준다. 그게 업무 보고 받는 자리거든요. 그 장관들로부터 업무 보고 받는 자리를 민생 토론회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어제 불참한 네네. 그겁니다. 그건데 어제는 업무 보고도 안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근데 뭐 그동안 가장 큰 변화는 그거 아닌가요? 김건희 여사가 매체에서 사라졌어요, 언론에서. 네. 저는 그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라지니까 의미가 예. 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했던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가 되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15명이고 응답률은 7.3%로 집계가 됐습니다. 와, 높네요.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서울 총선에서 지지하는 정당 어딘가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44.4%로 가장 높았고요. 네. 두 번째가 국민의힘 35.1%, 세 번째가 이준석 신당 5.2%고요. 네 번째가 없다가 있습니다. 지지정당이 없다 5%.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이 그 다음입니다. 4.3%. 네. 그 외에 다른 정당이 3.7%로 여섯 번째고요. 유감스럽게도 뭐 정의당이 꼴찌네요. 그래요? 잘 모르겠다와 똑같습니다. 1.1%. 근데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나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 지지도가 네. 훨씬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기자님? 아무래도 저희가 맨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3당 구도일 때는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 어느 정도 조금 의미 기대하는 있는 게 있다? 지지율을 내면서 조금 바람을 탈 수가 있는데 이 4자 구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 제3지대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으로 나뉘어지고 봤더니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네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서 좀 바람이 사그러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신당이 이제 막 창당하고 있고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신당들의 지지율은 좀 더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이고 막 명확하게 딱 뭔가 아젠다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차이가 좀 벌어진 네, 그런 모양이네요. 지난주보다 민주당이 한 2.2% 정도 올랐고 네. 국민의힘이 한 1.2%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에서는 노인들 뭐 무임시체 못하게 하겠다 이러니까 또 어르신들이 싫어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자, 지난 20일에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네. 개혁신당이 출범을 했는데 제3지대 빅텐트 여기에 대해서 좀 이미 뭐 골든타임 놓쳤다 이러면서 네. 별로 할 것 같지 않은 듯한 대답을 취했단 말이죠. 뭡니까 그때 이거는? 창당대회에 이낙연 그 전 대표도 왔고 뭐 조응천 뭐 등등해서 다 참석해서 축사를 했는데 면전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골든타임 이제 지났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싸움이 이제 시작한 겁니다. 아, 이준석, 기싸움이다. 예, 아까 저 박진영 부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은 내 편이고, 예, 그리고 긴장해라. 그리고 다 내 밑으로 와라.
예, 이낙연 전 대표가 누구 밑에 들어가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잘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대장 노릇 하겠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대전으로 하면 그 밑으로 이렇게 정말 연륜 있고 경험 많은 그 어르신 그 정치인들이 들어갈까요? 근데 지지율이 결국 지지율이 깡패예요? 지지율 깡패지. 그거 뭐 예? 아무리 뭐 경륜 있고 보여도 인기 없으면 그 말이죠. 예.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이 현재 가장 발빠르게 신당 창당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대표하는 제3지대 신당은 이준석 신당이 가장 크게 지금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뭐 빅텐트 합당 연대냐 아니면 뭐 각자 도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두 개의 노선을 다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결국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선거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인데, 만약에 준연동형 현행 비례제로 현재로 유지됐을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 이제 개혁신당이 결국 그 각자 도생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10% 정도 나오면 5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 비례제 하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각자 도생도 어느 정도 그 길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게 된다면 비례대표를 의석으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파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 이낙연 신당이나 아니면 다른 제3지대 신당과 연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국면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꼭 굳이 이쪽이랑 뭘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돼요? 저는 이게 합당은 어렵고, 네. 연합 정도? 연합 공천 정도, 그다음에 선거 연대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또 이준석 대표도 말하자면 뭐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잘 되기 어렵습니다. 네, 잘 되기 어렵다. 네. 누구라도 이번에 그 제3지대로 나온 누구라도 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되게 그분들한테 부정적이신데요? 유감스러움지만 이게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지지층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결합을 한다고 해서 그 지지층이 그 신당을, 합당한 신당을 그대로 지지할 것이냐라는 부분 계속 의문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나 뭐 여타 다른 신당들이 합당했을 때 이 지지층의 마음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나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보면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미 총선 때 나는 누굴 찍을 거야 라고 마음을 이미 정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무당층이냐 이제 중도층에서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냐 이제 그건데, 네. 그걸까지 가져갈 어떤 동력이나 요인이 있을까? 네.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번 저희 조사에서도 보면 중도층에서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중도층 지지율이 각각 5.2%하고 5.0%거든요. 근데 사실 신당의 주 지지층이 중도층이어야 되는데 5.2%, 5.0%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3지대 신당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이 26일 되면 한 달 정도 되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한번 해봤죠. 네. 예, 어떻게 됐습니까? 긍정이 41.8%, 부정이 48.8%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함, 뭐 대체로 잘함, 대체로 잘못함, 매우 잘못함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이 한 7%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정이 많네요. 이게 보면은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네. 그 보수층, 그러니까 지지층이죠. 윤석열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 더 들어간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94.9%. 그러니까 네. 압도적인 긍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85% 받거든요. 국민의힘으로부터. 근데 94.9%면 거의 10%가량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보수층이나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능가합니다. 37.8%예요, 중도에서. 물론 부정이 더 높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층에서는 28.6%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한 10% 가까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라고 했지만 네.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에 대한 그 민심도 어느 정도 조금 윤 대통령보다는 좀 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쏠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이걸 이용할 것이냐. 최근에 보수 유튜버를 제외하고는 유튜브 채널을 제외하고는 뭐 국민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이거 보수 사이트에서는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상당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나서서 사퇴를 요구했을 때 그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대체로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나와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두둔하는 그런 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 또 다른 그 보수 유튜버들은 일제히 한동훈을 또 비난하는 식으로 또 움직였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던데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나 좀 보수 커뮤니티에서 조금 그 반응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국민의힘 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보수 그 커뮤니티에서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기가 상당한 걸로 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제1야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총선 행보, 여론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네. 나왔나요?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를 해야 한다. 37.8%고요. 두 번째로 불출마해야 된다. 네. 이게 29.2%. 네. 그리고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 12.6%. 잘 모르겠다. 12.1%.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를 해야 한다. 8.3% 이렇게 나왔네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하는 데가 가장 높으니까 네. 일단 특히 진보층에서는 계양을 출마에 대한 여론이 훨씬 높았고요. 보수층은 이제 오히려 불출마해야 한다라고 봤고 중도층은 거의 뭐 팽팽합니다. 한 33.1%가 인천 계양을 불출마가 28.3% 이렇게 나왔는데 중도층 민심이 다소 보수 민심에 좀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굳이 뭐 이재명 대표 꼭 계양을에 출마해야 돼요. 앞으로 그냥 대선 바라보고 인천 계양을에는 다른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도록 하고 좀 전체적으로 대선 지휘하고 이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원내에 들어가느냐 안 그거 틀려요. 들어가느냐. 예. 또 사법 리스크 뭐 당내 이런 부분이 의원들의 있어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체로 이제 결과적으로 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현 연동형 비례제에서 조금 어렵다. 그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건 어렵죠. 강하고 또 험지 출마도 그 대표가 직접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대표가 험지 출마해서 그 지역구만 신경 써서 되겠느냐라는 그렇죠. 방에서 네. 결과적으로는 계양을 출마냐 아니면 불출마냐 이쪽 네. 의견을 모아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계양을 출마를 했을 때 만약에 원희룡 장관하고 붙었을 지면, 때 붙었을 때 얼마나 만약 지는 경우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어느 정도 격차를 냈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기 네. 때문에 격차. 그렇기 때문에 또 계양을에 또 이재명 대표가 발이 묶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불출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안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보는 근데 이래나 저래나 그냥 대선 때 판세가 계속 오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로 계속 왔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거기다가 한동훈, 이낙연, 이준석까지 전선이 점점 확대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달프다. 네. 여러 가지로.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한 주간 민심 살펴봤고요. 광고 타임 후에 곧바로 쇼미더 영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혹한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힘을 주신 분 고맙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이 여러분 주인공인데요.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이렇게 많이들 고생해 주셨는데 이 보험이 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이 보험 설명해 드릴 때마다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요.
대표 전화가 1644-1236이고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이 된다고 하고요. 예약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영신이와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절대 이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같은 신뢰기관도 없습니다. 영심 시간에 베스트 댓글 3분 뽑아서 뉴스인사이다 굿즈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설문을 해봤을까요?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 의지를 거듭 밝혀왔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대표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총 4,9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네. 85%가 점점 미래가 두렵다. 탈당 괜히 했나.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이준석 전 총리의 마음을 지금 네네. 추정한 겁니다. 8%가 이준석의 충고가 고맙다. 지역구 출마하라고 준석이 말이 오라.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3%가 거리 두는 이준석이 밉다. 양당 기득권 타파해야 하는데. 또 3%가 아쉬울 게 없다. 미래대연합이랑 연대하면 돼. 이렇게. 근데 진짜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본부장님. 네. 이낙연 대표의 성격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네.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이준석 대표보다 그렇게 싫어요? 이준석 대표는 그럼 좋아해요? 겪어보면 알지 않을까요? 예, 겪어보면 그냥 뭐 언론이나 이런 통해서 본 이준석 대표와 다를 것이다라는 걸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겪어보면 후회할 것 같은데 엄청?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기자님. 네. 기자님께 다 알잖아요. 이 두루두루 이 사람들의 네. 성향이나 서로 맞을지. 나중에 후회할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보다는 이낙연 대표가 좀 더 높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내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는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에요. 이낙연 대표가 제일 후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전부터 계속 그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지가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결국은 지지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인생은 미완성님, 곰과 여우의 싸움입니다. 젠마님, 낙엽은 여우 피하려, 죄송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여우 피하려다가 하이에나를 만났군요. 달인정원님, 후회도 늦었어요. 자, 점점 미래가 두렵다, 탈당 괜히 했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가 압도적 1위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는지 댓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회사에 항상 있죠. 이분 유저 네. YY7님께서 회사에 항상 있죠. 짬은 찾는데 과거 영광을 못 잊어 자신 있게 밖을 나가려 하죠. 그나마 있는 포지션도 잃게 될 텐데. 이게 또 이낙연 대표의 맞습니다. 얘기군요. 짬이 찼다. 네. 과거 영광을 못 잊는다. 인생의 교훈이에요. 네. JJYY1716님께서 무슨 짜여진 생각이 있겠나. 이준석도 처음 가는 길인데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이럴 게 별로 없어요. 더 잘했어요. 그리고 유저 WL3J님 탈당 잘하셨어요. 괜히 쓸모없이 당만 지키고 있을 뭐예요. 너무 잔인하다. 세상에 당대표가 테러를 맞고 어려울 때 나오다니요. 아예 그냥 모든 걸 내려놓음이 정답일 때. 네. 마지막. 네. 네, 유정님. 유정님께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탈당 직전까지 당에 상처 많이 받으신 것 같던데 집 나가면 개고생인 거 모르고 탈당하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 다하면 된다고 봅니다. 건승을 빕니다. 네. 자, 우리 제작진 4명 거 올려놓고 3명 상준단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냥 4분 다. 4분 다 제가 굿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최준봉 뉴스 배상훈 프로파일러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서초해봄에서 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이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습니다. 요 얘기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